태평양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포그시 일행 앞에 펼쳐집니다. 인도와 중국을 지나온 그들에게 이제 남은 건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건너는 일입니다. 1872년에 증기선으로 열흘 남짓 파도 위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 그 고요한 항해 속에서도 포그시의 회중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면 아메리카 대륙이 기다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기차 여정. 하지만 이 땅은 포그시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부는 이 여정에서 가장 숨가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여행도 함께 떠나보시죠. 제22장 파스파르투. 지구 반대편에서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카르나틱 호는 11월 7일 6시 반에 홍콩을 출발하여 전속력으로 일본을 향해 달렸다. 화물을 가득 싣고 승객들도 빽빽이 탔다. 그러나 선미의 선실 두 칸만은 비어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가 예약했던 것들이었다. 다음 날 반쯤 정신이 나간 눈에 비틀거리는 걸음,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승객이 2등 선실에서 나와 갑판의 자리를 찾아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파스파르투였다. 픽스가 아평구를 떠난 직후 종업원 둘이 의식을 잃은 파스파르투를 들어 흡연자용 침대에 눕혔다. 3시간 후 꿈속에서도 한 가지 강박적인 생각에 쫓기던 그 불쌍한 친구가 잠에서 깨어 마약의 마비 효과에 맞서 몸부림쳤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를 마비에서 흔들어 깨웠고 그는 술주정의 소굴에서 뛰쳐나왔다.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고 쓰러졌다가 다시 기어 일어나며 일종의 본능에 이끌려 거부할 수 없이 그는 계속 외쳤다. 카르나틱 호, 카르나틱 호. 증기선이 증기를 내뿜으며 부두 옆에 붙어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파스파르투까지는 몇 걸음 되지 않았다. 그는 판자 위로 달려가 건너며 카르나틱 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갑판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장면에 분명 익숙한 선원 몇 명이 불쌍한 프랑스인을 2등 선실로 옮겼고 파스파르투는 중국에서 1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이를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튿날 아침 카르나틱 호의 갑판에서 상쾌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맑은 공기가 그를 맑게 해주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마침내 전날 저녁의 사건들과 픽스의 폭로, 그리고 아평굴이 떠올랐다. 너무 지독하게 취했던 것이 분명해. 그가 혼자 말했다.
포그 씨가 뭐라 하실까? 어쨌든 증기선은 놓치지 않았으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픽스가 생각났다. 저 악당은 이제 그와는 깨끗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감히 카르나틱 호에 따라 타지는 못했겠지. 잉글랜드 은행 강도 혐의로 포그 씨를 추적하는 형사라니. 흥! 포그 씨가 강도라면 나는 살인자지. 픽스의 진짜 인물을 주인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형사가 맡은 역할을 말해줘야 할까? 포그 씨가 런던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청 요원이 지구를 한 바퀴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컷 웃는 편이 낫지 않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었다. 적어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포그 씨를 찾아 이상한 행동을 사과해야 했다. 파스파르투가 일어나서 배의 흔들림에 맞추며 최대한 후가판으로 향했다. 주인도 아우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잘 됐군. 그가 중얼거렸다. 아우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고 포그 씨는 아마 휘스트 파트너들을 찾으셨겠지. 그는 살롱으로 내려갔다. 포그 씨가 없었다. 사무장에게 주인의 선실 번호를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사무장은 포그라는 이름의 승객을 모른다고 답했다. 실례합니다만 파스파르투가 끈질기게 말했다. 키가 크고 조용하며 말수가 적은 분인데 젊은 여인과 함께 타셨습니다. 젊은 여인은 배에 타고 있지 않소. 사무장이 말을 끊었다. 여기 승객 명단이 있어. 직접 보시오. 파스파르투가 명단을 훑어보았지만 주인의 이름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아, 내가 지금 카르나티코에 타고 있는 건가요? 그렇소. 요코하마로 가는 배요? 그렇소. 잠깐 동안 그는 엉뚱한 배에 탄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배는 분명 카르나틱호가 맞는데 주인이 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 쓰러지듯 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보였다. 출발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야 했다는 것, 그리고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포그 씨와 아우다가 증기선을 놓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렇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자신을 주인에게서 떼어놓고 주인을 홍콩에 묶어두기 위해 그를 술에 빠뜨린 배신자의 잘못이었다. 이제 형사의 계략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포그 씨는 틀림없이 파산했고 내기는 진 것이었으며 자신도 어쩌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이 생각에 파스파르투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언젠가 픽스가 손 닿는 곳에 오면 그때는 제대로 청산할 것이었다. 첫 번째 낙담이 가라앉고 파스파르투는 좀 침착해지며 자신의 상황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분명 부러울 것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다. 한 실링도, 심지어 1페니도 없었다. 다행히 배째는 선불로 지불되어 있었고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닷새에서 엿새가 있었다. 그는 식사 때마다 열심히 먹었다. 포그시목, 아우다목, 자기 목까지 마치 일본이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넉넉하게 먹었다. 13일 새벽에 카르나틱호가
요코하마 항구에 입항했다. 북미, 중국, 일본, 동양의 섬들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과 우편 증기선들이 모두 기항하는 태평양의 중요한 거점 항구였다. 에도만에 위치한 이곳은 일본 제국의 두 번째 수도이자 정신적 황제인 미카도가 권력을 흡수하기 전 세속적 황제인 타이쿤이 머물던 곳과 가까웠다. 카르나티코는 각국 국기를 단 선박들 사이에서 세관 근처 부두에 댐을 내렸다. 파스파르투는 태양의 후예들의 이 신기한 땅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오늘 길잡이 삼아 요코하마 거리를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처음에는 완전한 유럽인 거리에 들어섰다. 낮은 정면에 베란다로 장식된 집들 아래로 깔끔한 주랑, 현관이 보였다. 이 구역은 거리와 광장, 부두, 창고를 갖추고 조약의 곳과 강 사이의 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홍콩과 캘커타에서처럼 각 인종이 뒤섞인 군중, 미국인과 영국인, 중국인과 네덜란드인, 대부분 무엇이든 사고팔 준비가 된 상인들이 있었다. 프랑스인은 마치 호텐토트족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처럼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요코하마의 프랑스 영사관과 영국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주인의 사연과 깊이 얽혀있는 자신의 모험을 설명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그 전에 모든 다른 수단을 써보기로 했다. 유럽인 거리에서 운이 따르지 않자 그는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들어갔다. 필요하다면 에도까지 밀고 갈 작정이었다. 요코하마의 일본인 거리는 주변 섬들에서 숭배되는 바다의 여신 이름을 따 벤텐이라 불렸다. 파스파르투는 아름다운 전나무와 삼나무숲, 독특한 건축 양식의 신성한 문, 대나무와 갈대 사이에 반쯤 숨겨진 다리들, 거대한 삼나무 그늘 아래 사원들, 불교 승려들과 공자의 제자들이 피신해 있는 성스러운 은거처, 그리고 일본 병풍에서 오려낸 것 같은 장밋빛 볼의 아이들이 짧은 다리의 푸들들과 누르스름한 고양이들과 뒤섞여 노는 끝없는 골목들을 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쳤다. 단조로운 탬버린을 치며 행진하는 사제들, 수칠한 뾰족한 모자를 쓰고 허리에 사부르 두 자루를 찬 경관과 세관원들, 흰 줄무늬가 있는 파란 면 옷을 입고 총을 든 병사들, 비단 저고리와 갑옷을 두른 미카도의 경호원들, 그리고 중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군인이 크게 존경받는 직업인 탓에 각 계급의 수많은 군인들이 무리지어 또는 쌍쌍이 오가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탁발 수도사들과 긴 버비를 입은 순례자들, 그리고 뒤틀리고 검디검은 머리카락의 큰 머리, 긴 상체, 가는 다리, 작은 키, 구릿빛에서 창백한 흰색까지 다양하지만 중국인과는 현저히 다른, 결코 황색은 아닌 피부색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도 보았다. 마차와 팔키, 돛을 단 수레, 대나무로 만든 가마 같은 신기한 탈것들도 눈에 띄었다. 여성들, 그는 특별히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발에 캔버스 신발, 집신, 나무 나막신을 신고 자잘한 발걸음으로 걸었으며 좁은 눈에 납작한 가슴, 유행에 따라 검게 물들이니 그리고 등에 엄청나게 큰 매듭을 지어 묶은 비단띠가 교차한 기모노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매듭 장식은 현대 파리 여성들이 일본 여인들에게서 빌려온 것 같았다. 파스파르투는 몇 시간 동안 이 잡다한 군중 속을 돌아다니며 기묘한 일본 장식품들로 반짝이는 보석상들과 만장과 깃발로 꾸민 요릿집들, 쌀 발효주인 사케와 함께 향긋한 음료를 마시는 찻집들,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편 대신 가늘고 섬세한 담배를 피우는 아늑한 흡연실들의 쇼 윈도를 들여다보며 걸었다. 가다 보니 광활한 논 한가운데 들판이 나왔다. 그곳에서 그는 눈부신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꽃들이 마지막 빛깔과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관목이 아니라 나무에서였다. 대나무 울타리 안에는 일본인들이 열매보다는 꽃을 위해 기르는 벚나무, 매화나무, 사과나무가 있었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허수아비들이 참새, 비둘기, 까마귀와 다른 탐욕스러운 새들로부터 나무를 지키고 있었다. 삼나무 가지에는 큰 독수리들이 앉아 있었고 수양버들 잎 사이에는 외가리들이 한쪽 발로 엄숙하게 서 있었다. 사방의 까마귀, 오리, 매, 야생 새들, 그리고 일본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며 장수와 번영의 상징으로 보는 두루미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산책을 하던 중 파스파르투는 덤불 사이에서 제비꽃 몇 송이를 발견했다. 잘 됐군. 그가 말했다. 저녁거리가 생겼어.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니 향기가 전혀 없었다. 허탕이군. 그는 생각했다. 그 훌륭한 친구는 카르나틱 홀을 떠나기 전에 되도록 든든하게 아침을 먹으려고 공을 들였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닌 터라 허기가 절실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정육점 가판대에 양고기도, 염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농사 일에만 쓰이는 소를 잡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요코하마에서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틀리지 않은 판단이었다. 정육점 고기 대신 멧돼지나 사슴 한 덩이, 자고새나 메추라기, 수련물이나 생선이라도 있었으면 했다. 일본인들은 쌀과 함께 거의 그런 것들만 먹었다. 그러나 꿋꿋이 버티며 바라던 식사를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밤이 오자 파스파르투는 다시 원주민 거리로 들어가 색색의 등불로 밝혀진 거리를 돌아다니며 능숙한 동작으로 발을 놀리는 무용수들과 망원경을 들고 노천에 서 있는 점성가들을 구경했다. 이어서 항구에 이르렀는데 배에서 낚시를 하는 어부들의 송진 횃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거리가 마침내 조용해지고 화려한 복장의 수행원들을 거느린 순찰대가 북적이던 군중을 대신했다. 파스파르투는 그들이 마치 대사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피식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잘 됐어. 또 하나의 일본 사절단이 유럽으로 떠나는군. 제23장 파스파르투의 코가 어처구니 없이 길어지다. 다음날 아침, 지치고 굶주린 가여운 파스파르투는 어떻게든 무언가를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것도 빨리. 시계를 팔 수도 있었지만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자연이 그에게 준 음악적이지는 않더라도 강력한 목소리를 써야 할 때였다. 프랑스와 영국 노래를 몇 곡 알고 있었고 일본인들에게 시험해보기로 했다. 날마다 심벌주와 탐탐, 탬버린을 쿵쿵 두들기는 것을 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 분명했고 유럽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아침 일찍 콘서트를 열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다.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난 청중이 미카도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연주자에게 사례를 할 것 같지 않았다. 파스파르투는 몇 시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 자신의 옷차림이 떠돌이 예술가치고 너무 말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에 더 걸맞은 옷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당장의 허기를 달랠 돈도 조금 생길 수 있었다. 결심을 굳히자 실행에 옮겨야 했다.
오랜 수소문 끝에 파스파르투는 헌옷을 파는 원주민 상인을 발견하고 옷을 교환해달라고 했다. 상인은 유럽식 복장이 마음에 들어했고 머지않아 파스파르투는 낡은 일본식 겉옷과 오래 써서 바래진 한쪽으로 기운 일종의 터번을 두른 모습으로 상점을 나섰다. 게다가 주머니에 은화 몇 푼이 쨍그랑거렸다. 좋아. 그가 생각했다. 카니발에 나온 것 같군. 이렇게 일본인화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수한 찻집에 들어가 새 한 마리 반과 약간의 쌀로 저녁 식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답게 아침을 든든히 먹은 것이었다. 이제 배불리 먹고 난 그가 생각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이 옷을 더 일본적인 것과 바꿀 수는 없어. 태양의 나라를 최대한 빨리 떠날 방법을 생각해야 해. 그리 달콤한 기억이 남겨질 것 같지는 않으니. 미국행 증기선들을 알아보러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베셋과 식사 대신 요리사나 하인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것이었다. 문제는 일본과 신대륙 사이의 4,700마일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느냐였다. 파스파르투는 생각을 흘려보낼 사람이 아니었다. 부두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토록 간단해 보였던 계획이 점점 더 벅차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런 차림으로 찾아가는 자신에게 미국 증기선에서 요리사나 하인을 쓸 이유가 있을까? 어디서 신원을 보증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담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떤 익살꾼이 거리를 들고 다니는 엄청난 광고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영어로 쓰인 그 내용은 이러했다. 일본 곡계단 윌리엄 배틀카 경영자 미합 중국 출발 전 마지막 공연 긴 코 팅구시네 직접 후원하에 대표 공연 미합 중국 파스파르투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는 익살꾼 뒤를 따랐고 잠시 후 다시 일본인 거리에 있었다. 15분 후 그는 여러 다발의 만장으로 장식된 커다란 오두막 앞에 멈춰 섰다. 건물 외벽에는 원근법도 없이 강렬한 색채로 고개사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곳이 윌리엄 배틀카 경영자의 극단이었다. 그는 일종의 반원 같은 인물로 광고지에 따르면 태양의 제국을 떠나 합중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공연을 펼치는 마술사, 저글러, 어릿광대, 고개사, 평영 연기자, 체조 선수들로 이루어진 단체의 단장이었다. 파스파르투가 들어가 베틀카 씨를 찾으니 그가 직접 나타났다. 무슨 일이요? 처음에 파스파르투를 원주민으로 여긴 그가 물었다. 하인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파스파르투가 물었다. 하인이라고 베틀카 씨가 턱에서 늘어진 굵은 회색 수염을 어루만지며 외쳤다. 나에게는 순종적이고 충실하며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 없이 먹는 것만으로 일하는 하인이 이미 둘이나 있어. 그러고는 베이스 바이올린 줄처럼 굵은 핏줄이 두드러진 두 팔을 내밀며 덧붙였다. 바로 이것들이요. 그렇다면 저는 도움이 안 되겠군요. 안 돼요.
이런. 당신 네 배로 태평양을 건너고 싶은데요. 아, 베틀카 씨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원숭이가 아닌 것처럼 일본인이 아니군. 그렇게 차려입고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입을 수 있는 대로 입는 거죠. 그건 그렇소. 프랑스인이지요. 그렇습니다. 파리 토박이입니다. 그렇다면 괴상한 표정을 지을 줄 알겠군요. 왜요? 파스파르투가 자신의 국적이 이런 질문을 부른 것에 약간 언짢아하며 답했다.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괴상한 표정을 짓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인보다 더 잘 짓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소. 이보시오. 하인으로는 못 데려가지만 어릿광대로는 될 것 같소.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광대를 공연하고 외국에서는 프랑스 광대를 공연하거든요. 그렇군요. 힘은 세요. 특히 잘 먹고 난 뒤에는요. 노래는 할 줄 알고? 네, 파스파르투가 답했다. 젊은 시절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었다. 머리로 물구나무를 서서 왼발로 팽이를 돌리고 오른발로 사부르를 균형 잡으며 노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체조를 떠올리며 파스파르투가 답했다. 그거면 충분하오. 윌리엄 베틀카 씨가 말했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성사되었다. 파스파르투는 마침내 할 일을 찾았다. 유명한 일본 극단에 고용된 것이었다. 그다지 품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이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에 타게 될 것이었다. 베틀카 씨가 요란하게 예고한 공연은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이내 일본 악단의 귀청을 찌르는 연주가 문 앞에 울려 퍼졌다. 파스파르투는 배역을 연습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팅구신의 긴 코단원들이 펼치는 인간 피라미드 대공연에서 그 든든한 어깨를 빌려주도록 지정되었다. 이 대표 공연이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3시가 되기 전에 커다란 공연장이 유럽인과 원주민, 중국인과 일본인, 남녀노소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좁은 벤치와 무대 맞은편, 박스석으로 밀려들었다. 악사들이 자리를 잡고 꽹과리, 탐탐, 피리, 뼈악기, 탬버린, 거대한 북을 힘차게 연주했다. 공연은 다른 곡의 공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은 세계 최고의 평영 연기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명은 부채와 종이 조각으로 나비와 꽃의 우아한 묘기를 선보였고 또 한 명은 파이프의 향긋한 연기로 공중에 파란 글씨를 그려 청중에게 인사말을 남겼다. 세 번째는 여러 개의 불붙은 양초를 저글링하며 하나씩 입으로 끄고 다시 켜는 것을 저글링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해냈다. 또 다른 이는 팽이로 온갖 신기한 기술을 선보였다. 그의 손 안에서 팽이들이 마치 자기 생명을 가진 것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파이프 줄기 위를, 사부르날 위를, 무대를 가로질러 당긴 철사와 심지어 머리카락 위를 달렸다. 큰 유리잔 가장자리에서 돌고 대나무 사다리를 건너고 구석구석으로 흩어지며 각기 다른 음으로 신기한 음악 효과를 냈다. 저글러들은 팽이를 공중에 던졌다가 나무 배드민턴 채로 셔틀콕처럼 받아치면서도 팽이는 계속 돌았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도 여전히 돌고 있었다. 고개사와 체조 선수들의 놀라운 기술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다리, 장대, 공,
통 등을 이용한 공중제비는 놀라운 정확도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볼거리는 아직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긴 코 단원들의 공연이었다. 긴 코 단원들은 팅구신의 직접 후원 아래 있는 특별한 단체였다. 중세식 복장의 등에는 화려한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얼굴에 달린 긴 코와 그 코로 하는 묘기였다. 코는 대나무로 만들어 길이가 5m에서 3m, 심지어 3m가 넘는 것도 있었다. 굳은 것도 있고 굽은 것도 있었으며 리본을 단 것도 있고 사마귀 모양의 돌기를 붙인 것도 있었다. 바로 이 본래코에 단단히 고정된 부속물 위에서 그들은 체조를 펼쳤다. 팅구 신봉자 12명이 등을 대고 누우면 피뢰침으로 분장한 다른 단원들이 그들의 코 위에서 뛰어놀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도약하고 가장 능숙한 점프와 공중제비를 선보였다. 마지막 장면은 긴 코 단원 50명이 저거너트의 수레를 표현하는 인간 피라미드였다. 그런데 서로 어깨 위에 올라타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원들이 코 위에 자세를 잡는 것이었다. 마침 수레의 밑받침 역할을 하던 연기자가 극단을 떠났는데 이 자리는 힘과 민첩함만 있으면 되었으므로 파스파르투가 그 자리를 채우도록 선발되었다. 불쌍한 친구는 정말이지 슬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청춘의 우울한 회상이었다. 형형색색의 날개가 달린 의상을 입고 본래 코에 180cm짜리 가짜 코를 붙였다. 그래도 이 코가 밥벌이를 해준다는 생각에 기운을 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저거너트 수레의 밑받침을 이룰 나머지 단원들 옆에 자리를 잡았다. 모두 코를 천장으로 향한 채 바닥에 누웠다. 두 번째, 무리의 단원들이 이 긴 부속물들 위에 자세를 잡고 그 위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올라탔다. 마침내 코 위에 극장 처마 높이까지 닿는 인간 기념물이 세워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그 속에서 악단이 이제 막 귀청을 찌르는 음악을 연주하려는 순간 피라미드가 흔들렸다. 균형이 무너졌다. 밑받침 코 하나가 피라미드에서 사라졌고 인간 기념물이 카드로 쌓은 성처럼 와르르 무너졌다. 파스파르투의 잘못이었다. 그는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날개도 없이 조명등을 뛰어넘어 오른쪽 관람석으로 기어 올라가 관객 한 명의 발 앞에 쓰러지며 외쳤다. 아, 주인 나리. 주인 나리. 자네가 여기에? 저입니다. 좋아. 그럼 증기선으로 가세. 이 친구야. 포그시와 아우다, 파스파르투는 극장 로비를 빠져나갔다. 밖에서는 분노로 새파래진 베틀카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피라미드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필리어스 포그는 그에게 지폐 한 묶음을 건네달랬다. 6시 반, 정각 출발 시간에 포그씨와 아우다, 그리고 서두르다 날개와 180cm짜리 코를 그대로 달고 있는 파스파르투가 미국행 증기선에 올라탔다. 제24장 포그 일행, 태평양을 횡단하다. 도선사 보트가 상하이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탕카데르 호가 보낸 신호는
요코하마행 증기선 선장의 눈에 띄었고 그는 반기를 보고 소형 선박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필리어스 포그는 존 번스비에게 약속한 뱃댓을 지불하고 550파운드를 추가 사례금으로 건넨 다음 아우다, 빅스와 함께 증기선에 올라탔다. 그들은 즉시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향해 출발했다. 목적지에는 11월 14일 아침에 도착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지체 없이 카르나틱호에 올라갔고 거기서 파스파르투라는 프랑스인이 실제로 전날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우다는 크게 기뻐했고 포그 씨도 아마 그러했겠지만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행 증기선이 바로 그날 저녁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가능하다면 지체 없이 파스파르투를 찾아야 했다. 포그 씨는 프랑스 영사관과 영국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허사였고 거리를 오랫동안 헤맨 끝에 하인을 찾을 희망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 우연히 어쩌면 일종의 예감이 마침내 그를 베틀카시의 극장으로 이끌었다. 엉뚱한 어릿광대 의상을 입은 파스파르투를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것이었다. 그러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던 파스파르투가 관람석에서 주인을 알아보고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코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 결과 피라미드가 무대 위로 와르르 무너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아우다가 파스파르투에게 탕카데르 호 위에서 픽스와 함께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항해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파스파르투가 알게 되었다. 파스파르투는 이 이름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형사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인에게 털어놓을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부재에 대한 설명은 홍콩의 한 술집에서 아편을 피우다가 술에 취했다는 것으로 간단히 때웠다. 포그 씨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도 없이 냉정하게 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옷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하인에게 주었다. 1시간 후 프랑스인은 코를 잘라내고 날개를 떼어내어 팅구 신봉자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할 증기선은 태평양 우편 기선 회사 소속으로 제너럴 그랜트 호라 불렸다. 2,500톤급의 대형 외륜 증기선으로 설비가 잘 갖춰진 매우 빠른 배였다. 갑판 위에서 거대한 워킹빔이 오르내렸다. 한쪽 끝에서는 피스톤 로드가 상하로 움직이고 다른 쪽 끝에서는 직선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꾸는 커넥팅 로드가 패들 샤프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제너럴 그랜트호는 3개의 돛대를 갖추어 넓은 돛 면적을 확보했고 이것이 증기 동력을 크게 보완했다. 시속 12마일로 항해하면 21일 만에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이렇게 하면 12월 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11일까지 뉴욕에 그리고 20일까지 런던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결정적인 날짜인 12월 21일보다 몇 시간을 앞서는 것이었다. 배에는 승객이 가득했다. 영국인과 많은 미국인,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다수의 쿨리들,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며 휴가를 보내는 동인도 주둔 장교 몇 명이 있었다. 항해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증기선은 커다란 패들에 받쳐져 흔들림이 적었고 태평양은 그 이름을 거의 정당화했다. 포그 씨는 여전히 침착하고 과묵했다. 젊은 동반자는 감사 이상의 유대로 점점 더 그에게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과묵하지만 관대한 그의 성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보호자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에 이끌렸다. 아우다는 그의 계획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였고 여정이 늦어질 것 같은 사건이 생기면 안달을 했다. 그녀는 파스파르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파스파르투는 그 여인의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았다. 가장 충직한 하인으로서 그는 필리어스 포그의 정직함과 관대함과 헌신을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아우다의 의심을 달래기 위해 애를 쓰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지났고 이제 일본과 중국의 이국적인 땅을 벗어나 다시 문명화된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기차로, 뉴욕에서 리버풀까지 대서양 횡단 증기선으로 가면 약속한 기간 안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 일주의 끝에 틀림없이 도달할 것이었다. 요코하마를 떠난 지 9째 날, 필리어스 포그는 지구의 정확히 절반을 횡단했다. 제너럴 그랜트 호는 11월 23일 180도 좌우선을 통과했고 런던의 정반대편에 있었다. 포그 씨는 80일 중 52일을 써버린 것이 사실이었고 28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좌우선 차이로 보면 절반밖에 왔지만 실제로는 전체 여정의 3분의 1을 온 것이었다. 런던에서 아덴까지, 아덴에서 봄베이까지, 캘커타에서 싱가포르까지, 싱가포르에서 요코하마까지 긴 우회 경로를 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런던의 위도인 북위 50도를 따라 직선으로 갔다면 총거리는 약 12,000마일에 불과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불규칙한 교통수단들 때문에 26,000마일을 여행해야 했고 그중 11월 23일 현재 17,500마일을 완주한 것이었다. 이제 항로는 일직선이었고 픽스는 더 이상 장애물을 만들 수 없었다. 또한 11월 23일 파스파르투에게 기쁜 발견이 있었다. 그 고집스러운 친구가 런던 시각에 맞춘 유명한 가족 시계를 고집하며 지나온 나라들의 시각을 완전히 틀리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바늘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시계가 배의 크로노미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의기양양함은 대단했다. 픽스가 배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알고 싶었다. 그 악당이 좌우선이니 태양이니 달이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지. 파스파르투가 되풀이했다. 달이라니. 헛소리에 가깝지. 그런 사람들 말을 들었다가는 시간이 어떻게 됐겠어. 언젠가 태양이 내 시계에 맞춰 스스로 조정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시계 문자판이 이탈리아 시계처럼 24시간으로 나뉘어 있었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 경우 시계 바늘은 지금처럼 오전 9시가 아니라 오후 9시, 즉 자정 후 21번째 시를 가리켰을 것이었다. 런던 시각과 180도, 좌우선 시각의 차이가 정확히 그것이었다. 그러나 픽스가 이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했더라도 파스파르투는 이해했다 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더욱이 그 순간 형사가 배에 있었다면 파스파르투는 전혀 다른 주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와 따졌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픽스는 어디 있었는가? 바로 제너럴 그랜트 호에 타고 있었다. 요코하마에 도착한 형사는 포그 씨를 당일 중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하며 그를 두고 즉시 영국 영사관으로 갔다. 거기서 마침내 체포영장을 받았다. 봄베이에서 그를 따라오던 것이 카르나틱 호로 왔는데 그 배에 자신도 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제 영장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픽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포그 씨가 영국 땅을 떠난 상황이었으므로 이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야 했다. 좋아. 잠시 분노한 후 픽스가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영장이 쓸모없지만 영국에서는 유효해. 악당은 분명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고 생각하며 자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어. 좋아. 대서양을 건너 따라가겠어. 돈이 남아있기를 빌어야겠군. 그 친구는 여행 경비, 뇌물, 재판, 보석금, 코끼리, 온갖 비용으로 이미 5,000파운드 이상을 써버렸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은행은 부자야. 방침을 정한 그는 제너럴 그랜트 호에 올랐고 포그 씨와 아우다가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극장 의상에도 불구하고 파스파르투를 알아보고 완전히 놀랐다. 거북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선실에 숨었고 승객이 많은 덕분에 포그 씨의 하인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는 앞 갑판에서 파스파르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파스파르투는 한마디도 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곧바로 내기를 걸기 시작한 미국인 무리의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되는 가운데 그는 프랑스 권투 기술이 영국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격들을 형사에게 마구 퍼부었다. 파스파르투가 끝냈을 때 그는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픽스는 다소 구겨진 상태로 일어서며 상대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말했다. 이제 끝났소. 이번에는요. 그럼 한마디 합시다. 하지만 저는 주인 나리의 이익을 위해서요. 파스파르투는 픽스의 침착함에 굴복한 것처럼 조용히 따라가 다른 승객들과 떨어진 곳에 앉았다. 내게 한 방 먹였군요. 픽스가 말했다. 좋소. 예상했소. 이제 들으시오. 지금까지 나는 포그 씨의 적이었소. 이제는 그의 편이요. 아,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그분이 정직한 분임을 확신하게 됐군요. 아니요. 픽스가 냉정하게 답했다. 그가 악당이라고 생각하오. 쉿.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포그 씨가 영국 땅에 있는 동안은 체포 영장이 올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내 이익이었어. 봄베이 사제들을 보내고 홍콩에서 당신을 취하게 만들고 주인과 당신을 갈라놓고 요코하마행 증기선을 놓치게 한 것도 나였어. 파스파르투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듣고 있었다. 이제 픽스가 말을 이었다. 포그 씨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오. 나도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장애물을 만들어 온 것처럼 그것을 없애기 위해 힘을 쏟겠소. 게임을 바꾼 거요. 그것이 내 이익이 되기 때문이요. 당신의 이익도 내 것과 같소. 영국에서만 당신은 자신이 범죄자의 하인인지 정직한 사람의 하인인지 알게 될 것이오. 파스파르투는 픽스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고 그가 완전한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 친구가 됩시다. 형사가 물었다. 친구요? 아니요. 파스파르투가 답했다. 하지만 협력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배신의 낌새가 보이는 순간 당신 목을 비틀어 버리겠소. 동의하오.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11일 후인 12월 3일 제너럴 그랜트 호가 황금문만에 들어서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포그 씨는 하루도 없거나 잃지 않았다. 제25장 샌프란시스코를 잠깐 들여다보다. 포그 씨와 아우다, 파스파르투가 미국 대륙에 발을 디딘 것은 아침 7시였다. 그들이 내린 부두가 그 이름에 걸맞은 것이라면 말이지만 조수에 따라 오르내리는 이 부두들은 선박의 화물 선적과 하역을 쉽게 해주었다. 그 주위에 온갖 크기의 쾌속선들과 각국 국적의 증기선들, 그리고 세크라멘토 강과 그 지류를 오가는 여러 층 갑판을 가진 증기선들이 즐비했다.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유럽,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모든 섬들로 뻗어나가는 교역의 산물들도 쌓여 있었다. 마침내 미국 대륙에 닿았다는 기쁨에 파스파르투는 멋진 공중제비로 그 기쁨을 표현하려 했다. 그런데 썩은 판자 위로 뛰어오르다가 판자를 뚫고 빠졌다. 이렇게 신대륙에 발을 딛는 방식이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가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늘 이 움직이는 부두에 앉아있는 수많은 가마우지와 펠리컨들이 요란하게 날아올랐다. 포그 씨는 육지에 내리자마자 뉴욕행 첫 기차가 언제 출발하는지 알아보았다. 저녁 6시였다. 캘리포니아의 수도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3달러짜리 마차를 부른 그는 아우다와 함께 마차에 올랐고 파스파르투는 마부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인터내셔널 호텔로 출발했다. 높은 자리에 앉은 파스파르투는 넓은 도로, 낮고 가지런히 늘어선 건물들, 앵글로색슨 양식의 고딕 교회들, 큰 부두, 목재와 벽돌로 지은 웅장한 창고들, 수많은 마차, 옴니버스, 마차 궤도, 그리고 인도 위로 미국인과 유럽인뿐 아니라 중국인과 인도인까지 뒤섞인 모습을 흥미롭게 구경했다. 파스파르투는 보이는 모든 것에 놀라웠다. 샌프란시스코는 더 이상 1849년의 전설적인 도시가 아니었다. 노략질을 찾아 몰려든 산적, 살인자, 방화범들의 도시, 한 손에 리볼버를 들고 다른 손에 보이 나이프를 든 채 금가루로 도박을 하던 무법자들의 천국이 아니었다. 이제는 거대한 상업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시청의 높은 탑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리와 대로의 파노라마 전체를 굽어보고 있었다. 도중에 쾌적한 녹지 광장들이 나타났고 그 너머로 마치 천상의 제국에서 장난감 상자채로 가져온 것 같은 중국인 거리가 보였다. 책 넓은 솜브레로나 붉은 셔츠, 깃털 장식의 인디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디서나 실크 모자와 검은 코트를 입고 활기차고 신사다운 남자들이 넘쳐났다. 일부 거리, 특히 몽고메리 스트리트는 런던의 리전트 스트리트, 파리의 이탈리 행대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세계 각지의 상품들을 진열한 화려하고 넓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인터내셔널 호텔에 도착한 파스파르투는 영국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호텔 1층은 지나가는 누구든 돈 없이 들어와 말린 쇠고기, 굴수프, 비스킷, 치즈를 먹을 수 있는 큰 바, 일종의 식당으로 되어 있었다. 맥주나 포터, 쉐리를 마실 때만 값을 냈다. 파스파르투에게는 매우 미국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호텔 식당은 쾌적했고 포그 씨와 아우다는 탁자에 자리를 잡아 새까만 흑인들에게 작은 접시에 담긴 풍성한 식사를 대접받았다.
아침 식사 후 포그 씨는 아우다를 동반하고 여권의 사증을 받으러 영국 영사관으로 출발했다. 나가면서 그는 파스파르투를 만났는데 파스파르투가 기차를 타기 전에 엔필드 소총과 콜트 리볼버를 몇 다스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었다. 수족과 포니족이 기차를 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다. 포그 씨는 쓸데없는 대비라고 생각했지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영사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200걸음도 채 가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우연하게도 픽스와 마주쳤다. 형사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이런. 포그 씨와 자신이 태평양을 함께 건넜는데 배에서 만나지 못했다니. 어쨌든 픽스는 그토록 큰 신세를 진 신사를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었다. 볼일로 유럽에 돌아가는 길이었으므로 이렇게 즐거운 동반자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게 되어 기쁠 것이라고 했다. 포그 씨는 영광은 자신의 것이라고 답했고 형사는 눈을 떼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샌프란시스코 산책을 함께 해도 되겠냐고 청했다. 포그 씨는 기꺼이 허락했다. 그들은 곧 몽고메리 스트리트에 이르렀는데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었다. 인도와 도로, 마차 궤도, 상점문, 건물 창문, 심지어 지붕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남자들이 큰 포스터를 들고 다녔고 깃발과 만장들이 바람에 펄럭였으며 사방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캐머필드 만세, 맨디보이 만세. 정치 집회였다. 적어도 픽스는 그렇게 짐작하며 포그 씨에게 말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소, 포그 씨가 답했다. 그것이 정치적인 주먹질이라 해도 주먹질은 주먹질이니까. 픽스는 이 말에 빙그레 웃었다. 떠밀리지 않고 구경하기 위해 일행은 몽고메리 스트리트 위쪽 끝에 계단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맞은편 거리 건너편에는 석탄부두와 석유 창고 사이에 야외 연단이 세워져 있었고 군중의 물결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이 집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흥분한 군중이 모인 이유는 필리어스 포그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주지사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을 지명하기 위한 것인가? 앞에 보이는 군중의 동요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인파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일었다. 모든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단단히 쥔 주먹들이 함성 속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분명 투표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군중이 뒤로 밀렸고 깃발들이 흔들리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너덜너덜하게 다시 나타났다. 인파의 물결이 계단까지 밀려왔고 모든 머리가 돌풍에 요동치는 바다처럼 표면에서 출렁거렸다. 검은 모자들이 많이 사라졌고 군중의 대부분이 키가 줄어든 것 같았다. 분명 집회인데, 픽스가 말했다. 그 목적이 상당히 흥분을 일으키는 것인 모양입니다. 엘라베마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는데도요. 어쩌면 그렇겠지요. 포그 씨가 간단히 답했다. 어쨌든 두 진영의 챔피언 캐머필드 씨와 맨디보이 씨가 맞붙어 있는군요. 포그 씨의 팔에 기댄 아우다는 소란스러운 장면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픽스는 근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물어보았다. 그 사람이 채 답하기도 전에 새로운 소동이 일었다. 환호성과 흥분한 고함 소리가 들렸고 깃발 장대들이 공격용 무기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사방에서 주먹이 날아다녔다. 군중에 막혀선 마차와 옴니버스 위에서도 주먹 다짐이 벌어졌다. 부츠와 신발이 공중을 날아다녔고 포그 씨는 소음 속에서 리볼버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소란이 계단까지 밀려와 아랫단을 넘쳐 흘렀다. 한쪽이 분명 밀려난 것 같았지만 구경꾼들은 맨디보이 쪽과 캐머필드 쪽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알 수 없었다.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런던에 돌아갈 때까지는 포그 씨가 부상을 입지 않기를 바라는 픽스가 말했다. 이 모든 것 중에 영국에 관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알아보인다면 좋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신민은 포그 씨가 말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계단 뒤 테라스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었고 맨디보이 만세, 만세 만세 라는 미친 듯한 함성이 터졌다. 동지들을 구하러 달려온 유권자 무리가 캐머필드 진영의 옆구리를 들이친 것이었다. 포그 씨와 아우다, 픽스는 두 세력의 협공을 받았다. 빠져나가기에는 이미 늦었다. 단단한 지팡이와 몽둥이로 무장한 남자들의 물결은 막을 수 없었다. 필리어스 포그와 픽스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거친 봉변을 당했다. 포그 씨는 여전히 냉정하게 자연히 모든 영국인의 팔끝에 달아준 무기로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빨간 수염에 상기된 얼굴,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거한이 무리의 두목처럼 보였는데 주먹을 들어 포그 씨를 내려치려 했다. 그런데 픽스가 달려들어 대신 그 일격을 받았다. 형사의 실크 모자 아래 즉시 거대한 혹이 생겨났고 모자는 완전히 박살났다. 양키놈. 포그 씨가 그 폭한에게 경멸의 눈길을 던지며 외쳤다. 영국놈. 지. 상대가 받아쳤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원할 때 언제든요. 이름이 뭐요? 필리어스 포그요. 당신은? 스탬프 프록터 대령이요. 인간의 파도가 픽스를 쓰러뜨린 채 휩쓸고 지나갔다. 픽스는 재빨리 일어섰지만 옷이 너덜너덜했다. 다행히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여행용 외투는 두 쪽으로 갈라졌고 바지는 입기는 편하지만 꼭 맞지 않기로 유명한 인디언의 바지처럼 되어버렸다. 아우다는 다치지 않았고 멍든 픽스만이 싸움의 흔적을 남겼다. 고맙소. 군중에서 벗어나자마자 포그 씨가 형사에게 말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픽스가 답했다. 가시죠. 어디로요? 양복점으로요. 이 방문은 실로 적절한 것이었다. 포그 씨와 픽스의 옷이 캐머필드와 맨디보이의 싸움에 직접 참여하기라도 한 것처럼 너덜너덜했다. 1시간 후 그들은 다시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우다와 함께 인터내셔널 호텔로 돌아왔다. 파스파르투가 6발짜리 리볼버 반다스를 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픽스를 보자 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우다가 몇 마디로 그들의 모험을 이야기해주자 그의 표정이 다시 평온해졌다. 픽스는 이제 분명 적이 아니라 협력자였다.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승객과 짐을 역으로 실어 나를 마차가 문 앞에 왔다. 마차에 오르며 포그 씨가 픽스에게 말했다. 프록터, 대령을 다시 보지 못했소? 못 봤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그를 찾겠소. 필리어스 포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영국인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형사는 빙그레 웃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포그 씨가 국내에서는 결투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명예가 공격받으면 외국에서는 싸우는 그런 영국인 중 하나라는 것이 분명했다. 6시 15분 전에 여행자들은 역에 도착했고 기차가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기차에 오르려는 순간 포그 씨가 짐꾼을 불러 말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소란이 있지 않았소? 정치 집회였습니다. 날이, 짐꾼이 답했다. 하지만 거리에 꽤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거 집회였을 뿐입니다. 총사령관이라도 선출하는 거요? 포그 씨가 물었다. 아닙니다, 나리. 치안판사 선거였습니다. 빌리어스 포그가 기차에 올랐고 기차는 전속력으로 출발했다. 제26장 빌리어스 포그 일행 태평양 철도를 타다. 바다에서 바다로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 네 마디가 미국 전역의 폭을 가로지르는 대간선 철도의 일반 명칭이 되었다. 태평양 철도는 실제로 두 개의 노선으로 나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그던까지의 센트럴 퍼시픽과 오그던에서 오마하까지의 유니온 퍼시픽이다. 5개의 주요 노선이 오마하와 뉴욕을 연결한다. 이렇게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3,786마일에 달하는 끊임없는 철의 리본으로 이어진다. 오마하와 태평양 사이에서 철도는 아직도 인디언과 야생 동물들이 출몰하는 지역과 1845년 일리노이에서 쫓겨난 후 모르몬 교도들이 개척하기 시작한 광활한 지대를 가로질러 간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여행은 예전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도 최소 6달이 걸렸다. 이제는 7일이면 된다. 1862년 남부 의원들이 더 남쪽 경로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41도와 42도 위선 사이에 노선을 놓기로 결정되었다. 링컨 대통령 자신이 네브래스카 오마하를 종착점으로 정했다. 공사가 즉시 시작되었고 진정한 미국적 에너지로 추진되었다. 빠른 진행 속도가 좋은 시공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노선은 대평원에서 하루 1.5마일씩 연장되었다. 전날 저녁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려온 기관차가 다음날 깔 레일을 가져왔고 레일이 놓이는 속도만큼 빠르게 전진했다. 태평양 철도는 아이오와, 캔자스, 콜로라도, 오레곤에서 여러 지선과 연결된다. 오마하를 출발하여 플래트강 왼쪽 둑을 따라 북쪽 지류와의 합류점까지 간 다음 남쪽 지류를 따라가며 레러미 지역과 워세치 산맥을 넘고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돌아 모르몬 수도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른다. 이어 튤라 계곡을 지나 미국 사막과 시더 산맥, 험볼트 산맥,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건너 세크라멘토를 거쳐 태평양으로 내려온다. 로키 산맥에서도 기울기는 마일당 112피트를 넘지 않는다. 이것이 7일 동안 주파해야 할 노선이었다. 이렇게 하면 필리어스 포그는 적어도 그는 그렇게 희망했다. 11일에 뉴욕에서 리버풀행 대서양 횡단 증기선을 탈 수 있었다. 그가 탄 객차는 8개의 바퀴가 달린
긴 합승 마차 같은 것으로 내부에 칸막이가 없었다. 기차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통로 양쪽에 두 줄의 좌석이 있었고 통로는 앞뒤 플랫폼으로 이어졌다. 이런 플랫폼이 열차 전체에 걸쳐 있어 승객들이 열차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살롱 차량, 발코니 차량, 식당 차량, 흡연 차량도 갖추어져 있었다. 극장 차량만이 없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생길 것이었다. 손님이 많아 보이는 책과 신문 판매상, 먹을거리와 마실거리, 시가 판매상들이 통로를 끊임없이 오갔다. 열차는 6시에 오클랜드역을 출발했다. 이미 밤이었고 춥고 쓸쓸했으며 눈이 올 것 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기차는 빠르게 달리지 않았다. 정차 시간을 포함해 시속 20마일을 넘지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오마하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속도였다. 객차 안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었고 곧 많은 승객들이 잠에 빠졌다. 파스파르투는 형사 옆자리에 앉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최근의 사건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다소 냉각되어 있었다.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공감이나 친밀함은 없었다. 픽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파스파르투는 매우 과묵했고 아주 사소한 도발이 있어도 옛 친구를 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출발한 지 1시간 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는 눈이었지만 열차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창문으로는 기관차의 연기가 회색으로 보이는 광활한 흰 시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8시에 승무원이 객차에 들어와 잘 시간이 됐다고 알렸다. 몇 분 후 객차가 침실로 바뀌었다. 좌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고 정교하게 포개져 있던 침대 틀이 독창적인 장치로 펼쳐지며 갑자기 침대가 만들어졌다. 각 여행자에게 두꺼운 커튼으로 호기심 어린 눈길을 차단하는 편안한 침대가 갖추어졌다. 시트는 깨끗하고 베개는 부드러웠다. 이제 누워서 자는 것만 남았는데 기차가 캘리포니아 주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모두들 그렇게 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사이의 지형은 그리 험하지 않다. 출발점을 세크라멘토로 잡은 센트럴 퍼시픽이 오마하에서 오는 노선을 만나기 위해 동쪽으로 연장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크라멘토 사이의 선로는 세크라멘토 강을 따라 북동쪽 방향으로 달린다. 두 도시 사이의 190km를 6시간 만에 주파하여 자정 무렵 여행자들이 깊이 잠든 사이에 기차는 세크라멘토를 통과했다. 훌륭한 부두와 넓은 거리, 멋진 호텔들, 광장과 교회들이 있는 주 정부 소재지의 중요한 모습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세크라멘토를 출발한 기차는 로클린, 5번, 콜펙스의 분기점을 지나 시에라네바다 산맥으로 들어섰다. 7시에 시스코에 도착했고 1시간 후 침실이 다시 일반 객차로 변하면서 여행자들은 증기를 내뿜으며 지나는 산악지역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창문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철도는 고갯길을 구불구불 돌아가며 때로는 산허리에 붙어가고 때로는 절벽 위에 매달리며 급격한 모퉁이는 과감한 커브로 피해가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좁은 협곡으로 뛰어들었다. 기관차는 신비한 빛을 뿜는 거대한 굴뚝에 날카로운 벨소리와 박차처럼 앞으로 뻗은 배장기를 갖추고 급류와 폭포 소리에 기적 소리와 굉음을 섞으며 거대한 소나무 가지들 사이로 연기를 내뿜었다.
노선에는 교량이나 터널이 거의 없었다. 철도는 산의 경사면을 돌아가며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경로로 자연을 범하려 하지 않았다. 기차는 9시경 카슨 계곡을 통해 네바다 주로 들어섰다. 항상 북동쪽 방향이었다. 정오의 르노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위해 20분 정차했다. 이 지점에서 노선은 험볼트 강을 따라 몇 마일 북쪽으로 달리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강을 따라 네바다 동쪽 경계 근처의 험볼트 산맥까지 이어졌다. 아침 식사 후 포그 씨와 일행은 다시 객차의 자리를 잡고 광활한 대평원, 지평선에 늘어선 산들,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는 시내들이 펼쳐지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했다. 때로는 저 멀리 거대한 버팔로, 떼가 한 덩어리로 몰려와 움직이는 댐처럼 보였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반추 동물들의 무리가 기차 통과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천 마리가 빽빽한 대열을 지어 몇 시간씩 선로를 건너는 것이 목격된 바 있었다. 기관차가 멈추어 길이 다시 트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포그 씨가 탄 기차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정오 무렵 안에서 12,000마리의 버팔로 떼가 선로를 막았다. 기관차가 속도를 줄이며 배장기로 길을 트려 했지만 동물들의 무리가 너무 거대했다. 버팔로들은 느릿한 걸음으로 이따금 귀청을 찌르는 울음을 터뜨리며 행진했다. 방해해봐야 소용없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떤 것도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었다. 어떤 댐도 막을 수 없는 살아있는 살의 급류였다. 여행자들은 플랫폼에서 이 진기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서두를 이유가 가장 많은 필리어스 포그는 자리에 앉아 버팔로들이 제발로 비켜나기를 철학적으로 기다렸다. 파스파르투는 이 지연에 분노가 치밀었고 리볼버 무기고를 버팔로들에게 쏟아붓고 싶었다. 이게 무슨 나라야? 그가 외쳤다. 평범한 가축들이 기차를 멈춰 세우고 마치 여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진을 하다니. 맙소사. 포그 씨가 이 사고를 일정에 예상하셨는지 알고 싶군. 그리고 이 기관사는 이 짐승떼 안으로 기관차를 몰아붙일 엄두를 못 내고 있어. 기관사가 장애물을 극복하려 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배장기로 앞쪽의 버팔로들은 박살낼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강력한 기관차라도 곧 제동이 걸렸을 것이고 기차는 필연적으로 탈선하여 속수무책이 됐을 것이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장애물이 사라지면 더 빠른 속도로 이른 시간을 만회하는 것이었다. 버팔로 행진은 꼬박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밤이 되어서야 선로가 비었다. 때의 마지막 줄이 이제 레일을 건너는 동안 첫 번째 줄은 이미 남쪽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8시에 기차가 험볼트 산맥의 협곡을 통과했고 9시 반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지역인 유타, 모르몬 교도들의 특이한 식민지로 들어섰다. 제27장 파스파르투 시속 32km로 모르몬교 역사 강의를 듣다. (12월 5일) 밤 기차는 남동쪽으로 약 80km를 달린 다음 다시 같은 거리만큼 북동쪽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향해 올라갔다.
9시 무렵 파스파르투는 바람을 쐬러 플랫폼으로 나갔다. 날씨는 추웠고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눈은 오지 않았다. 안개로 커져 보이는 태양이 엄청난 황금고리처럼 보였고 파스파르투는 그것의 파운드 스털링 가치를 계산하는 흥미로운 연구에 빠져 있었는데 플랫폼에 나타난 이상한 인물에 의해 그 연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인물은 엘코에서 기차에 탄 사람으로 키가 크고 검은 피부에 검은 콧수염, 검은 양말, 검은 실크 모자, 검은 조끼, 검은 바지, 흰 넥타이, 개가죽 장갑을 하고 있었다. 성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차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니며 각 객차문에 손으로 쓴 공지를 붙였다. 파스파르투가 다가가 공지 하나를 읽어보니 모르몬 선교사 윌리엄 히치 장로가 48호 열차에 탄 기회를 이용하여 117호 객차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모르몬교에 관한 강연을 할 것이며 후기 성도 종교의 신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모두 참석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었다. 가봐야지, 파스파르투가 혼자 말했다. 그는 모르몬교에 대해 그 기반이 되는 일부 다처제 관습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소식이 약 100명의 승객이 탄 기차에 빠르게 퍼졌고 그중 기껏해야 30명이 공지에 끌려 117호 객차에 자리를 잡았다. 파스파르투는 앞자리 중 하나에 앉았다. 포그씨도 픽스도 참석할 생각이 없었다. 정해진 시간에 윌리엄 히치 장로가 일어서며 마치 이미 반박을 당한 것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 스미스는 순교자이고 그의 형제 히람도 순교자이며 미국 정부가 예언자들을 박해하면 브리검 영도 순교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감히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습니까? 원래 차분한 용모와 격앙된 어조가 기묘하게 대비되는 선교사에게 감히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분명 그의 분노는 모르몬 교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부가 어렵사리 이 독립적인 광신자들을 복종시키는데 성공한 참이었다. 유타를 장악하고 그 지역을 연방법 아래 두었으며 브리검 영을 반란과 일부 다처제 혐의로 투옥했다. 예언자의 제자들은 그 이후 더욱 분투하며 최소한 말로라도 의회의 권위에 저항했다. 히치 장로는 바로 열차 안에서 개종자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큰 목소리와 잦은 몸짓으로 말에 힘을 실으며 성경 시대부터 시작하는 모르몬교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이스라엘에서 요셉 족의 한 모르몬 예언자가 새 종교의 연대기를 기록하여 아들 모르몬에게 물려주었다는 것. 수세기 후 이집트어로 쓰인 이 귀중한 책의 번역이 버몬트의 농부로 1825년에 신비로운 예언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조지프 스미스 2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 빛나는 숲속에서 천상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주님의 연대기를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야기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 청중 몇 명이 객차를 떠났다. 그러나 히치 장로는 강연을 계속하며 스미스 2세가 아버지와 형제 둘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후기 성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 이 교회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노르웨이와 스웨덴, 독일에도 받아들여져 장인들뿐 아니라 자유 직업 종사자들도 많이 회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 오하이오에 식민지가 세워지고 거기에 20만 달러를 들여 성전이 세워지고 커클랜드에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것. 스미스가 유능한 은행가가 되었고 어떤 미라 전시 상인에게서
아브라함과 유명한 이집트인 여러 명이 쓴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장로의 이야기가 다소 지루해지고 청중은 점점 줄어들어 20명이 남았다. 그러나 이것이 열정가를 낙담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1837년 조지프 스미스의 파산과 파산한 채권자들이 그에게 타르를 치라고 깃털을 붙여 쫓아낸 이야기, 몇 년 후 그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3,000명의 번성한 제자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어느 때보다 명예롭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재등장한 이야기, 그리고 분노한 이방인들에게 쫓겨 서부 오지로 물러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제 청중은 1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중에는 온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직한 파스파르투가 있었다. 이렇게 그는 오랜 박해 끝에 스미스가 일리노이에 다시 나타나 1839년 미시시피 강변의 나부에 2만 5천 명을 거느린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시장, 수석판사,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것, 1843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는 것, 마침내 카세이지에서 매복에 걸려 투옥되었다가 가면을 쓴 남자들의 무리에게 암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파스파르투만이 객차에 남아 있었고 장로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지프 스미스의 암살 2년 후 영감을 받은 예언자이자 그의 후계자인 브리검 영이 나부를 떠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기켐으로 이주했다는 것, 거기서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유타를 건너는 길목의 한가운데에 있는 비옥한 땅에 모르몬 교도들이 실천하는 일부다 처제 덕분에 새 식민지가 기대 이상으로 번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것이 윌리엄 히치 장로가 덧붙였다. 의회의 질시가 우리에게 쏠린 이유입니다. 왜 연방군이 유타 땅을 침범했습니까? 왜 우리의 지도자 브리검 영이 모든 정의를 무시하고 투옥되었습니까? 우리가 힘에 굴복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버몬트에서 쫓겨나고, 일리노이에서 쫓겨나고, 오하이오에서 쫓겨나고, 미주리에서 쫓겨나고, 유타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천막을 칠 독립적인 영토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여, 분노한 눈으로 유일한 청중을 바라보며 장로가 계속했다. 당신의 천막도 우리 깃발 그늘 아래 거기에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파스파르투가 용기 있게 답하며 자기 차례에 객차에서 나갔다. 장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설교를 계속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기차는 순조롭게 달렸고 12시 반 무렵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북서쪽 경계에 이르렀다. 거기서 승객들은 사해라고도 불리는 이 광활한 내해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미국의 요르단강이 흘러드는 이 호수는 높은 바위 절벽을 테두리 삼아 흰 소금이 결정화된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고 웅장한 수면이 펼쳐지는 곳이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넓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안이 좁혀져 너비는 줄고 깊이는 늘었다. 해수면보다 3,900m 높은 곳에 위치한 솔트레이크는 길이 110km, 너비 56km이다. 해수면보다 360m 낮은 아스팔티테 호수와는 전혀 달리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다. 물무게의 4분의 1이 고형물이며 비중은 1.17이고 증류 후에는 1이다. 물고기는 당연히 살 수 없고 요르단 강과 웨버강, 그 밖의 강줄기를 통해 내려오는 것들도 곧 죽는다.
호수 주변의 땅은 잘 경작되어 있었다. 모르몬 교도들은 대부분 농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6달 후였다면 가축용 목장과 우리, 밀과 옥수수, 그 밖의 곡식들, 무성한 초지, 야생 장미 울타리, 아카시아와 유액식물 덤불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었다. 지금은 땅 위에 얇은 눈가루가 덮여 있었다. 기차가 2시에 오그던에 도착하여 6시간을 쉬었다. 포그시와 일행은 지선으로 연결된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할 시간이 있었다. 그들은 2시간을 이 전형적인 미국 도시에서 보냈다. 연방의 다른 도시들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건설된 곳으로 빅토르 위고의 표현을 빌리면 직각에 음울한 슬픔이 있는 곳이었다. 성도들의 도시 창건자도 앵글로색슨 특유의 대칭에 대한 취향을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분명 자신들의 제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도시도 집도 어리석음도 모두 네모 반듯하게 이루어졌다. 3시에 여행자들은 요르단 강과 워세치 산맥 기균 사이에 세워진 도시의 거리를 거닐었다. 교회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예언자의 저택, 법원, 변기창, 아카시아와 야자수, 메뚜기나무로 가두리를 두른 정원에 둘러싸인 베란다와 현관이 있는 파란 벽돌 집들이 있었다. 1853년에 세워진 흙과 자갈로 만든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주요 거리에는 시장과 파빌리온으로 장식된 여러 호텔들이 있었다. 거리는 그다지 붐비지 않는 것 같았다. 사원 근처를 제외하면 거리는 거의 한산했는데 그 사원은 말뚝 울타리로 둘러싸인 몇 개의 구역을 지나고 나서야 도달할 수 있었다. 여성이 많았는데 이것은 모르몬 교도들의 특별한 제도로 쉽게 설명이 됐다. 그러나 모든 모르몬 교도가 일부 다처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의 열성인 것이 주로 유타의 여성 시민들이라는 점이었다. 모르몬 종교에 따르면 미혼 여성은 최고의 기쁨에 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가여운 사람들은 부유하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다. 일부 분명 더 잘 사는 쪽은 두건이나 수수한 숄 아래 짧고 열린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인디언 방식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한 모르몬 남자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떼지어 있는 이 여인들을 약간의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남편을 가엾게 여겼다. 그토록 많은 아내를 한꺼번에 인생의 파도 속에서 이끌고 말하자면 그들을 한 무리로 모르몬의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그곳에서 틀림없이 그 즐거운 곳의 주인공인 위대한 스미스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는 전망과 함께 그것이 끔찍한 일처럼 보였다. 그는 그런 소명에 단호히 거부감을 느꼈고 어쩌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었지만 솔트레이크 시티의 여인들이 자신의 모습에 다소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그곳에 머무는 시간은 짧았다. 4시에 일행은 다시 역에 있었고 기차에 올라 출발 기적 소리가 울렸다. 바로 그 순간 세워요. 세워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기차는 시간이나 조류처럼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소리를 지른 신사는 분명 늦은 모르몬 교도였다. 숨이 가쁘도록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역에는 문이나 차단기가 없었다.
그는 선로를 따라 달려가 기차 뒤 플랫폼에 뛰어올라 완전히 탈진한 채 좌석 중 하나에 쓰러졌다. 이 아마추어 체조 선수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던 파스파르투가 활발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다. 불유쾌한 가정의 장면 이후 도망쳐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모르몬 교도가 숨을 고르자 파스파르투가 정중하게 아내가 몇 명이냐고 물어볼 용기를 냈다. 도망쳐 나온 모습이 적어도 20명은 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 명이요. 모르몬 교도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며 답했다. 한 명인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28장 파스파르투가 아무에게도 이성적인 말을 들려주지 못하는 장. 오그던에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출발한 열차는 북쪽으로 1시간을 달려 웨버강에 이르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약 900마일을 달려온 셈이었다. 거기서부터 열차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험준한 와사치 산맥을 향해 나아갔다. 미국의 기술자들이 철로를 놓으면서 가장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던 것은 바로 이 산맥과 로키 산맥 사이의 구간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평원 구간에 마일당 16,000달러를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 구간에는 무려 48,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자연에 맞서 싸우는 대신 안반을 뚫기보다는 그 주위를 휘감아 돌아가는 방식으로 난관을 피해갔다. 터널은 단 하나, 길이만 4,000피트에 달하는 것만이 뚫렸으니 그것이 바로 대분지로 통하는 통로였다. 철로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서 최고 고도에 달했다가 그 지점을 기준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비터크리크 계곡을 향해 내려갔고 다시 대서양과 태평양의 분수령을 이루는 능선을 향해 올라갔다. 이 산악지대에는 크고 작은 개울이 많아 머디크리크와 그린크리크를 비롯한 여러 물줄기를 암거로 건너야 했다. 파스파르투의 초조함은 갈수록 깊어졌고 픽스 역시 이 험난한 지대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필리어스 포그 본인보다도 더 간절하게 지연과 사고의 위험을 벗어나 영국 땅을 밟기를 고대했다. 밤 10시 열차는 브리저 요새역에 잠시 멈췄다가 20분 후 와이오밍 준주로 진입하여 비터크리크 계곡을 따라 계속 달렸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열차는 그린리버역에서 15분간 정차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지만 비와 섞인 탓에 반쯤 녹아있어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고약한 날씨는 파스파르투의 심기를 건드렸다. 눈이 차바퀴에 엉겨 붙기라도 하면 포그 씨의 여행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발상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주인 어른은 하필 겨울에 이 여행을 하셨을까?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좋은 계절을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선량한 프랑스인이 하늘과 낮아지는 기온 걱정에 골몰해 있는 동안 아우다는 전혀 다른 이유로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그린리버에서 몇몇 승객이 내려 플랫폼을 오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아우다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집회에서 필리어스 포그에게 무례한 모욕을 가했던
스탬프 프록터 대령이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창가에서 물러선 젊은 여인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다. 그녀는 차갑도록 담담한 태도 속에서도 날마다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그 남자에게 깊이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그 마음의 정체를 그녀 스스로는 감사라 불렀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감정이었는지도 몰랐다. 언젠가 반드시 저 남자와 결판을 짓겠다던 포그 씨의 말이 떠오르자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프록터 대령이 이 열차에 탄 것은 순전한 우연임이 분명했지만 어쨌든 그는 여기 있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필리어스 포그가 그를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했다. 아우다는 포그 씨가 잠든 틈을 타 픽스와 파스파르투에게 자신이 본 것을 알렸다. 프록터가 이 열차에. 픽스가 소리쳤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가 포그 씨와 결판을 내기 전에 먼저 저를 상대해야 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더 모욕을 당한 쪽은 저였으니까요. 게다가 파스파르투가 덧붙였다. 대령, 이건 뭐건 제가 맡겠습니다. 픽스 씨, 아우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포그 씨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수를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 남자를 찾으러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프록터 대령을 보시는 날엔 두 분의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어요. 절대로 마주치게 해선 안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인. 픽스가 답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지요. 이기든 지든 포그 씨는 시간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스파르투가 이었다. 리폼클럽의 그 신사들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되죠. 이제 나흘이면 뉴욕에 닿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그 나흘 동안 이 객차를 벗어나지 않으신다면 운명이 그 고약한 미국인과 마주치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시게 해야 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포그 씨가 막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파스파르투가 주인 어른과 아우다 몰래 탐정에게 속삭였다. 당신 진짜로 그분을 위해 싸울 생각입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픽스는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담아 답했다. 그분을 살아서 유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면요. 파스파르투의 몸속으로 무언가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주인에 대한 믿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포그 씨를 객차 안에 붙들어 두어 대령과의 조우를 피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그가 천성적으로 차분하고 호기심이 적은 사람인지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탐정은 금세 묘안을 찾아냈는지 잠시 후 포그 씨에게 말을 건넸다. 철도 여행이란 시간이 더디게 가는군요, 선생. 그렇지요. 포그 씨가 답했다. 하지만 그래도 가기는 갑니다. 선생께서 증기선에서 휘스트를 즐기셨지요. 픽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소. 하지만 여기선 패도 없고 파트너도 없으니 어렵겠지요. 카드야 미국 기차에서 다 팔더군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파트너도 부인께서 하신다면
물론이지요. 아우다가 선뜻 나섰다. 저도 휘스트를 할 줄 알아요. 영국식 교육의 일부이니까요. 저도 꽤 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3명이 되었으니 덤이 한 자리만 채우면 그렇게 하지요. 필리어스 포그가 흔쾌히 답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나마 좋아하는 놀이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내심 반가운 기색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승무원을 찾아 나섰다가 이내 카드 2벌과 핀, 판돈칩, 그리고 천을 씌운 받침대를 들고 돌아왔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아우다는 휘스트를 제법 잘 해냈고 포그 씨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다. 픽스 역시 수준급 실력이어서 지금 상대와 충분히 맞겨룰 만했다. 이제 됐어. 파스파르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러면 꼼짝없이 계실 거야. 오전 11시 열차는 해발 7,524피트의 브리저 고개 분수령에 이르렀다. 로키 산맥을 횡단하는 철로 중 가장 높은 지점 중 하나였다. 약 200마일을 더 달리자 여행자들은 마침내 대서양 쪽으로 완만하게 펼쳐진 광활한 평원으로 접어들었다. 철로를 놓기에 이보다 알맞은 땅은 없었다. 대서양 수계로 접어든 사면에는 노스플랫강의 지류인 첫 개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쪽과 동쪽 지평선 전체는 로키 산맥 남부가 그리는 거대한 반원형 병풍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그 최고봉은 라라미 봉우리였다. 그 산줄기와 철로 사이로는 물이 넉넉한 광대한 평원이 이어졌으며 오른편으로는 미주리강의 큰 지류인 아칸소강의 원류를 향해 남쪽으로 뻗은 산궤에 낮은 기격이 솟아있었다. 낮 12시 반, 여행자들은 그 구간을 제압하는 홀렉 요새를 잠시 눈에 담았고 몇 시간 후에는 로키 산맥을 완전히 뒤로했다. 이 험난한 구간에서 아무런 사고도 없기를 바랄만 했다. 눈은 그쳐 있었고 대기는 차갑고 맑았다. 기관차에 놀란 큰 새들이 날아오르며 멀리 사라졌다. 평원 위에는 야생 짐승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끝없이 헐벗은 사막이었다. 차 안에서 편안한 아침 식사를 마친 포그씨 일행이 다시 휘스트에 열중하려는 참에 날카로운 기적 소리가 울리더니 열차가 멈췄다. 파스파르투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지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역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우다와 픽스는 포그 씨가 혹시 내리려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으나 그는 하인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라고만 할 뿐이었다. 파스파르투가 객차 밖으로 뛰어나갔다. 30에서 40명의 승객이 이미 내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 스탬프 프록터 대령도 끼어 있었다. 열차는 길을 막는 적색 신호 앞에 서 있었다. 기관사와 차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신호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신호수는 다음 정차역인 메디신보에서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승객들이 몰려들어 논쟁에 끼어들었고 오만한 태도의 프록터 대령이 특히 눈에 띄었다. 무리에 섞인 파스파르투는 신호수의 말을 들었다. 안 됩니다. 통과할 수 없어요. 메디신보의 다리가 위태로워서 열차 하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약 1마일 거리에 놓인 현수교로 급류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였다. 신호수에 따르면 다리는 이미 망가져 철선 여러 가닥이 끊어진 상태라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의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 미국인들이 대체로 무모한 편이라 해도 신중을 기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아 파스파르투는 이를 악문 채 동상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흥! 프록터 대령이 소리쳤다. 그렇다고 여기서 눈 속에 뿌리라도 내리자는 건 아니겠지? 대령님, 차장이 답했다. 오마하에 열차를 요청하는 전보를 쳤습니다만 메디신보까지 오려면 6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6시간이라고요?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물론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걸어서 메디신보까지 가도 그 정도는 걸립니다. 여기서 1마일밖에 안 된다던데요. 한 승객이 말했다. 강 건너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배로는 건널 수 없습니까? 대령이 물었다. 불가능합니다. 비로 물이 불어 급류가 됐습니다. 북쪽으로 10마일을 돌아가야 여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령은 철도회사와 차장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분이 치민 파스파르투도 대령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이건 주인의 지폐 뭉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었다. 승객들 사이에는 실망의 물결이 일었다. 지연은 둘째치고 눈 쌓인 평원을 15마일씩이나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원성을 자아냈다.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포그시의 귀에 닿을 법도 했지만 그는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주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떨군 채 객차 쪽으로 돌아서려는데 포스터라는 이름의 진짜 양키 기관사가 외쳤다. 신사 여러분,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리 위로요? 한 승객이 물었다. 다리 위로요. 우리 열차로요? 우리 열차로요. 파스파르투는 걸음을 멈추고 기관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다리가 위험합니다. 차장이 반박했다. 상관없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면 건널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기랄. 파스파르투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러 승객이 금세 기관사의 제안에 솔깃했고 프록터 대령은 특히 반색하며 아주 그럴듯한 계획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기관사들이 전속력으로 다리 없는 강을 뛰어넘은 사례들을 늘어놓았고 많은 이들이 기관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건널 확률이 100에 50은 됩니다. 누군가 말했다. 80, 90. 파스파르투는 어안이 벙벙했다. 메디신 크리크를 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였지만 이 실험만큼은 너무 미국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는 생각했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 저기요. 그가 한 승객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기관사의 계획이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80%라고요. 그 승객은 등을 돌렸다.
그건 압니다만 파스파르투가 다른 승객에게 말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이 생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미국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기관사가 건널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물론 건널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다고요. 프록터 대령이 이 단어에 발끈하며 소리쳤다.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게 답이야. 전속력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파스파르투가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신중이라는 표현은 빼더라도 적어도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건 인정하셔야.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쌍한 파스파르투는 어디다 대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무서운 거요? 프록터 대령이 물었다. 무섭다고요? 좋습니다. 프랑스인도 미국인 못지않다는 걸 보여드리죠. 모두 탑승하십시오. 차장이 외쳤다. 예, 탑승합니다. 파스파르투가 곧바로 따라 외쳤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서 다리를 건너고 열차를 뒤에 오게 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러나 이 현명한 소견을 귀담아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 정당함을 인정하려는 이도 없었다. 승객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파스파르투도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휘스트패들은 여전히 게임에 열중이었다. 기관차가 힘차게 기적을 울렸다. 기관사는 증기를 역방향으로 걸어 열차를 약 1마일 후진시켰다. 마치 도약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도약 선수처럼. 이윽고 다시 기적이 울리고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속도는 점점 붙더니 이내 무서울 정도로 빨라졌다. 기관차에서는 길고 날카로운 굉음이 터져 나왔고 피스톤은 초당 20번씩 오르내렸다. 시속 100마일로 내달리는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레일 위를 붙들고 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들은 건넜다. 번갯불처럼 순식간이었다. 아무도 다리를 눈에 담지 못했다. 열차는 그야말로 한 강둑에서 다른 강둑으로 도약하듯 넘어갔고 기관사는 역을 5마일이나 지나쳐서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열차가 강을 건넌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진 다리가 굉음과 함께 메디신보의 급류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제29장 미국 철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장. 그날 저녁 열차는 아무런 방해 없이 포트 손더스를 지나고 쉐인 고개를 넘어 에반스 고개에 도달했다. 이 지점에서 철로는 여행 중 최고 고도인 해발 8,092피트에 달했다. 이제 여행자들에게 남은 것은 자연이 고르게 다져놓은 끝없는 평원을 따라 대서양을 향해 내려가는 일뿐이었다. 대간선 철도의 지선 하나가 남쪽으로 뻗어 콜로라도의 주도 덴버를 향해 이어졌다. 그 일대는 금과 은이 풍부한 땅으로 이미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지 사흘 낮과 사흘 밤 만에 1382 마일을 달려왔고 앞으로 나흘 낮과 나흘 밤이면 뉴욕에 닿을 것이었다. 필리어스 포그의 일정은 아직 차질이 없었다. 밤사이 왼편으로 캠프 월베크가 지나갔고 로지폴 크리크가 와이오밍과 콜로라도 준주의 경계를 그으며 철로와 나란히 흘렀다. 11시에 열차는 네브래스카로 접어들어 세지뉴 근방을 지나 플랫강 남쪽 지류에 접한 줄스버그에 닿았다. 이곳은 1867년 10월 23일 수석 기술자인 다지 장군에 의해 유니언 퍼시픽 철도의 개통식이 거행된 역사적인 장소였다. 두 대의 강력한 기관차가 초대 손님들을 태운 9량의 객차를 이끌고 이 지점에 멈추었다. 그 손님들 중에는 철도 부사장 토머스 씨, 듀란트도 있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수족과 포니족이 모의 전투를 펼쳤으며 불꽃이 터지는 가운데 열차에 싣고 온 인쇄기로 철도 개척자 창간호가 찍혀 나왔다. 이렇게 하여 위대한 철도의 개통이 축하를 받았다. 사막을 가로질러 뻗어나간 이 진보와 문명의 강력한 도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도시와 마을들을 언젠가 하나로 이어줄 운명이었다. 암피온의 리라보다 더 힘차게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미국의 땅 위에서 새 역사를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아침 8시 포트 맥퍼슨을 뒤로 하고 오마하까지는 아직 357마일이 남아 있었다. 철로는 플랫강 남쪽 지류의 변덕스러운 구비를 따라 왼쪽 강둑을 이어갔다. 9시 열차는 두 지류 사이에 들어선 중요한 도시 노스플렛에 정차했다. 두 지류는 도시를 감싸고 흐르다가 하나로 합쳐져 큰 지류를 이루고 오마하 조금 위에서 미주리강으로 흘러들었다. 열차는 서경 101도를 넘었다. 포그 씨와 동료들은 다시 게임을 재개했다. 더미조차 긴 여정에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픽스는 처음에 기니금화 몇 짐을 따놓았다가 잃을 뻔했지만 포그 씨 못지않은 열정적인 휘스트 플레이어임을 입증했다. 오전 내내 행운은 포그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으뜸 패와 높은 패가 연달아 그의 손에 쥐어졌다. 한 번은 과감한 수를 결심하고 스페이드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이아몬드를 내는 게 좋겠소. 포그 씨와 아우다 그리고 픽스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프록터 대령이 서 있었다. 스탬프 프록터와 필리어스 포그는 서로를 즉시 알아보았다. 아, 당신이었군, 영국놈. 대령이 소리쳤다. 스페이드를 내려던 게 당신이었어. 내가 내는 겁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차갑게 답하며 스페이드 10을 내려놓았다. 난 다이아몬드로 하는 게 좋소. 프록터 대령이 오만한 어조로 답하더니 방금 놓인 패를 집어들려는 듯 손을 뻗으며 덧붙였다. 당신은 휘스트를 영 모르는군. 어쩌면 다른 사람만큼은 알 수도 있지요. 필리어스 포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한번 해보시지요. 존불의 자식 양반. 대령이 받아쳤다. 아우다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끝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포그 씨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뒤로 잡아당겼다. 파스파르투는 상대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미국인에게 당장 달려들 기세였다. 그러나 픽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록터 대령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상대할 사람을 잊으신 것 같군요, 선생.
당신에게 모욕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것은 바로 접니다. 픽스 씨, 포그 씨가 말했다. 용서하시오. 이 일은 내 일, 오직 내 일이요. 대령은 나에게 다시 모욕을 가했으니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오.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무기로 하시지요. 미국인이 답했다. 아우다는 포그 씨를 만류하려 했으나 소용없었고 탐정이 싸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허사였다. 파스파르투는 대령을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었지만 주인의 눈짓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필리어스 포그가 객차를 나서자 미국인은 플랫폼으로 따라 나왔다. 선생, 포그 씨가 상대에게 말했다. 나는 유럽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하는 처지라 어떤 지연도 내게는 큰 손해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프록터 대령이 답했다. 선생, 포그 씨가 정중하게 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 이후 나는 영국에서의 볼일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돌아와 당신을 찾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요? 6개월 후에 만날 장소를 정하지 않겠소? 10년 후로 하면 어떻겠소? 6개월이라고 했소. 필리어스 포그가 답했다. 나는 약속 장소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오. 다 핑계요. 스탬프 프록터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아니면 영영 없소. 좋소. 뉴욕으로 가십니까? 아니요. 시카고요? 아니요. 오마하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플럼 크리크를 아시오? 모릅니다. 포그 씨가 답했다. 다음 역이요. 1시간이면 도착해서 10분간 정차하지요. 10분이면 리볼버를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어. 알겠소. 포그 씨가 말했다. 플럼 크리크에서 내리겠소. 아마 거기서 영영 눌러 앉게 되실 거요. 미국인이 오만하게 덧붙였다. 누가 알겠소. 포그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답하며 객차로 돌아갔다. 그는 아우다를 안심시키며 허풍쟁이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한 뒤 픽스에게 자신의 결투에서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탐정은 거절할 수 없었다. 포그 씨는 끊겼던 게임을 완벽히 평온한 태도로 재개했다. 11시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플럼 크리크역 접근을 알렸다. 포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픽스와 함께 플랫폼으로 나갔다. 파스파르투는 리볼버 한 쌍을 들고 뒤를 따랐다. 아우다는 객차에 남아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웃 객차의 문이 열리고 프록터 대령이 같은 부류의 양키를 후견인으로 데리고 플랫폼에 나타났다. 두 결투자가 막 열차에서 내려서려는 순간 차장이 급히 달려오며 외쳤다. 내리실 수 없습니다, 두 분. 왜요? 대령이 물었다. 20분이 늦어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신사와 결투를 해야 하오. 유감입니다만 차장이 말했다. 바로 출발합니다. 벌써 종이 울리고 있군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두 분. 차장이 말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기꺼이 도와드렸을 텐데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결투할 시간이 없으셨으니
달리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신사분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요. 대령이 비아냥거렸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답했다. 이게 정말 미국이구나. 파스파르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저 차장은 정말 인류 신사야. 혼자 중얼거리며 그는 주인을 따랐다. 두 결투자와 후견인들, 그리고 차장은 객차들을 지나 열차 맨 뒤쪽으로 걸어갔다. 마지막 객차에는 승객이 12명 남짓 타고 있었는데 차장이 두 신사가 명예를 건 일을 해결해야 하니 잠시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겠냐고 정중히 부탁하자 승객들은 흔쾌히 응하여 당장 플랫폼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길이 약 50피트의 그 객차는 목적의 안성맞춤이었다. 두 사람이 통로를 걸어 서로에게 다가가며 마음껏 발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손쉽게 준비된 결투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포그 씨와 프록터 대령은 각각 6연발 리볼버 2자루씩을 지참하고 객차에 들어섰다. 후견인들은 바깥에 남아 문을 잠갔다. 기관차의 기적 소리를 신호로 발포를 시작하기로 했다. 2분 후 두 신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객차에서 수습하기로 했다.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었다. 실제로 너무도 간단한 절차에 픽스와 파스파르투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약속된 기적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 야만스러운 함성이 울려 퍼지더니 결투자들이 있는 객차와는 전혀 무관한 총성들이 연이어 터졌다. 총성은 열차 앞쪽에서 그리고 열차 전체에 걸쳐 계속되었다. 객차 안에서는 공포의 비명이 쏟아졌다. 프록터 대령과 포그 씨는 리볼버를 손에 쥔 채 급히 갇힌 곳에서 나와 소란이 가장 심한 앞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열차가 수족 무리의 습격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대담한 인디언들의 이 같은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이 노선에서 열차를 기습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100여 명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열차의 발판 위에 가볍게 뛰어올랐다. 마치 고개사가 질주하는 말 위에 올라타는 것처럼 손쉽게. 수족은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 총성에 거의 모두 무장한 승객들이 리볼버로 응사했다. 인디언들은 먼저 기관실에 올라타 기관사와 화부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반쯤 기절시켰다. 열차를 멈추고 싶었던 수족 추장 한 명이 증기 조절기 다루는 법을 몰라 밸브를 잠그는 대신 완전히 열어버리는 바람에 기관차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수족은 동시에 객차들에도 쏟아져 들어왔다. 성난 원숭이들처럼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문을 쳐서 부수며 승객들과 육박전을 벌였다. 수화물 칸에 들이닥친 그들은 짐칸을 약탈하고 트렁크들을 열차 밖으로 내던졌다. 비명과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여행자들은 용감하게 맞섰다. 일부 객차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움직이는 요새처럼 포위 공격을 버텼다. 아우다는 처음부터 용감했다. 그녀는 진정한 여걸답게 리볼버를 들고 싸웠으며 야만인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깨진 창문 너머로 총을 쏘아댔다. 수족 20명이 땅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고 레일 위에 쓰러진 자들은 바퀴에 짓눌려 벌레처럼 분쇄되었다. 총에 맞거나 기절한 승객 여러 명이 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10분째 이어진 전투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열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수족의 승리로 끝날 판이었다. 수비대가 주둔한 기현이 요새 역은 불과 2마일 거리에 있었지만 그 역을 지나쳐버리면 키언이 요새와 다음 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는 완전히 수족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었다. 포그씨 곁에서 싸우던 차장이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쓰러지는 순간 그가 외쳤다. 5분 안에 열차를 세우지 않으면 끝입니다. 세우겠소. 필리어스 포그가 객차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제가 가겠습니다. 파스파르투가 소리쳤다. 포그씨가 이 용감한 사내를 막을 겨를이 없었다. 파스파르투는 인디언들 눈에 띄지 않도록 문을 열고 열차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성공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예전 공예사로 익힌 경험을 살려 놀라운 민첩함으로 열차 아래를 기어갔다. 연결 쇠사슬을 잡고 제동장치와 창틀 모서리에 의지하며 객차에서 객차로 놀라운 솜씨를 발휘해 결국 열차의 맨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수화물 칸과 탄수차 사이에 한 손으로 매달린 채 다른 손으로 안전 연결 쇠사슬을 풀었다. 하지만 견인력 때문에 연결 고리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갑자기 강렬한 충격이 연결 고리를 빼버렸다. 기관차에서 분리된 열차는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고 기관차는 속도를 더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이미 얻은 속력으로 열차는 몇 분간 더 달렸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마침내 키언이 역에서 100피트도 채 되지 않는 지점에서 멈춰섰다. 요새의 병사들이 총성에 이끌려 달려왔다. 수족은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들을 예상치 못하고 전부 달아났다. 그런데 역 플랫폼에서 서로를 확인하던 승객들 가운데 여러 명이 사라진 것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는 방금 모두를 구해준 용감한 프랑스인도 있었다.